북한에서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가슴에는 훈장이 번쩍였고 그의 이름은 방송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지도자의 축전까지 받으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영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은 서둘러 그를 반역자라 발표했지만 정작 아무도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달 뒤 남쪽 외교공관 CCTV에 한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30년 동안 충성하던 사람이 왜 마지막 발걸음을 대한민국으로 향했을까요? 그가 품고 온 진실은 아직 세상에 온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겨울 모스크바 쿠르차토프 연구소에서 돌아온 25살 청년이 바로 접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핵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소련 유학까지 마친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조국 통일의 성검,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명철아, 우리 세대가 모지른 통일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 출국 전날 밤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 간부가 되신 후에도 평생 통일을 염원하셨던 아버지.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1994년 봄, 영변 해경구소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연구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소련에서 들여온 최신 장비들,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인재들. 우리는 특별했습니다. 평양 시민증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으니까요. 동무,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오. 조국을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민족의 칼이오. 부소장 동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소에서 쌀 15kg, 돼지고기 3kg을 받았습니다. 평양 평천구역 12평 아파트에는 온돌이 따뜻했고 수돗물도 나왔습니다. 당시 평양에서도 물이 안 나오는 집이 태반이던 시절이었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평양이과대학을 나온 아내 순이와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1995년에 태어난 장남 철민이를 유모차에 태우고요. 명철 동무, 우리 아들도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지요. 당연하지. 통일된 조국에서 자랄 거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핵무기가 조국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거라고요. 2006년 1차 핵실험이 성공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직접 치아 전문을 보내셨고 평양인민문화궁전 축하 행사에서 영웅칭호증과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모릅니다. 명철아,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2010년 42살의 나이에 핵시설 안전관리부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대좌 계급장을 달던 날 거울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해 여름 차남 철수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철수는 통일된 조국에서 태어난 첫 세대가 될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이면 평양 제1백화점 특별 쿠폰을 받았습니다. 중국산 TV, 일본산 선풍기, 남조선제 전기밥솥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식당에서는 매일 쌀밥과 일주일에 서너 번 고기 반찬이 나왔습니다. 명철 동무, 미제 놈들이 또 우리를 제재한답니다. 제재.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는데 무슨 제재가 무섭소? 우리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오가는 길, 평양 외곽 사람들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동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다르오. 통일이 되면 나아질 것이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2015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명철아, 평양 밖은 너무 힘들더구나.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고 있더라.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기가 두려웠으니까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한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철민아.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란다.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밤이면 평양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주체사상탑, 괴선문,
인민대학습당.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의문들이 가슴 한구석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밖의 굶주린 얼굴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평양과 평양 밖의 너무나 다른 세상. 저는 그 의문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 체제에 바쳤으니까요.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국의 핵무기를 만드는 엘리트 과학자였고 평양의 특권층이었으며 당이 인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제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1996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심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해 봄, 연구소에서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가 평성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역 앞 광장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자는 줄 알았습니다. 동무,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소?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마시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사이 저는 봤습니다. 그들은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그렇게 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왜 안 일어나요? 옆에 앉은 7살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보지 마라, 철민아. 하지만 이미 본 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었겠습니까? 평양에 도착해서도 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 당신 병원에 요즘 환자가 많소.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명철 동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연구소 가는 길에 보이는 농촌 마을들이 텅텅 비어갔습니다. 옥수수밭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집들은 문이 활짝 열린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명철 동무, 들었소? 함경도 쪽은 더 심각하답니다. 어느 날 부소장 동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먹고 풀뿌리를 캐서 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루머일 뿐이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그해 가을, 어머니께서 고향 함흥을 다녀오셨습니다. 평소 밝으셨던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몇 킬로그램은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명철아. 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같이 놀던 옆집 영숙이 기억하니? 예, 기억합니다. 영숙이네 식구가 다 굶어 죽었단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양 밖은 지옥이더구나. 거리에 시체들이 널려있고 고아들이 쥐떼처럼 돌아다니고. 명철아, 이게 나라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 특별 배급소에서 받아온 쌀 15kg이 부엌에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돼지고기, 명태, 두부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는 매일 하얀 쌀밥이 올랐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불과 몇 시간 거리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보, 잠 안 오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순이, 우리만 잘 먹어도 되는 걸까요? 명철 동무. 그런 생각은 위험해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하니까 받는 대가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국가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1997년 겨울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평양역의 북쪽에서 온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뼈에 가죽만 붙은 채 비틀거리며 걷는 그들은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꽃제비들이요.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여섯 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역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얼어붙은 옥수수한 알이었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빵을 꺼내 주었습니다. 연구소 식당에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빵을 낚아채듯 바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명철 동무, 가십시다. 동료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 핵심 인력이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핵무기가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일까?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왜 우리는 핵 개발에만 돈을 쏟아붓는 걸까? 아버지, 왜 울어요?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철민아, 아버지가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1998년,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당은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미제의 봉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래도 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연구소에 출근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 길에 바쳤고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속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성공. 동무들 성공이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동료들과 얼싸안고 소리쳤습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저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풍계리 인근 주민 37명 중 15명 갑상선 이상, 백혈구, 수치 급격한 저하, 손이 떨렸습니다. 동무, 실험장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단 말이오. 부소장은 보고서를 덮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시오. 이건 이미 상부에 보고된 사항이오. 그럼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지 않겠소.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부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명철 동무. 우리는 과학자요. 정치적 결정은 당이 하는 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핵무기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 인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봄, 풍계리 인근에서 기영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접근 금지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명철 동무, 궁금증은 독이오. 불필요한 의문을 품지 마시오. 그게 동무 가족을 위해서도 좋소.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동료 김 박사가 사라졌습니다. 반당반혁명 행위로 처리되었소. 부소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주민 피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려 했다고 하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알리려 했을 뿐인데 2009년 2차, 2003년 3차, 2006년 4차와 5차 핵실험 할 때마다 포상과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6차 핵실험 직후였습니다. 풍계리산이 일부 붕괴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긴급 안전점검팀장으로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산이 무너지며 인근 마을이 토사에 묻혔습니다. 군인들이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소. 무너진 집터에서 여자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7살쯤 돼 보였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다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저씨, 아파요. 왜 산이 무너졌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다던 핵무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는 제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30년을 바친 이 일이,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일이 결국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0을 바라보는 제 얼굴에는 주름보다 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드는 핵무기가 정말 조국을 지키는 건가요? 대학생이 된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들의 맑은 눈빛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단다. 철민아,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더 이상 믿지 않는 말을 아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왜 산이 무너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깨어났습니다. 안전관리부 책임자로서 상부에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주민 이주가 시급합니다. 최소한 어린이라도.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해 이주 불가. 해당 내용 일체 언급 금지. 제가 만든 핵무기가 우리 인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지키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독재자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흉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고 빠져나갈 길이 없었으니까요. 절망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멈췄습니다.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평양조차 통제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광기였습니다. 명철 동무, 들었소. 부소장 동무가,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던 부소장이 어제 처형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권력 투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반당 반혁명 죄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3대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30년 충성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버지, 보이부에서 저를 조사하겠답니다. 30살 철민이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자본주의 사상 오염 혐의래요. 연구소에서 외국 논문을 봤다고. 핵연구원이 된 아들은 연구를 위해 논문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 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철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인민이 아니라 김씨 일가를 위한 거잖아요.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외면했던 진실을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소. 떠난다니. 어디로요? 남쪽으로. 한국으로 말이오. 미쳤어요? 대좌 신분이 탈북을 한다고요. 그래서 더 위험하오. 부소장 동무 봤소? 이제 선택해야 하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아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는요? 군대에 있는 우리 둘째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26살 차남 철수는 군 장교였습니다.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라도 살려야 하오. 철민이라도. 2023년 가을, 중국 조선족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암호화폐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좌 동무, 위험합니다. 현상 수배가 바로 내려질 겁니다. 알고 있소. 얼마요? 1인당 4만 달러. 세 분이 신이 12만 달러.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겠소. 가장 힘든 건 철수와의 이별이었습니다. 12월, 철수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를 두고 떠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철수야, 군복무 잘하고 당을 믿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대견해서. 헤어질 때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효를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가 꿈꾼 나라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6.25 때 싸우셨던 아버지께 등을 돌리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30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요? 가야 하오.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죽소.
철수는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한 아이라도 살려야 하오. 아버지로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아들을 버리고 한 아들만 살리는 것. 섣달금음, 탈출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 야경을 봤습니다. 주체 사상탑의 불빛, 대동강의 물결. 제가 평생 살았던 도시. 하지만 이제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30년을 바쳤지만 결국 배신당한 곳. 충성했지만 언제든 숙청당할 수 있는 곳.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철수 생각, 부모님 산소, 30년 인생.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1월 1일 새벽, 생사를 건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벽 4시, 동무, 시간입니다. 브로커의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공식 출장을 가장했습니다. 함경북도 핵시설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기차를 탔습니다. 대좌 신분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양역을 떠나며 주체 사상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소.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12시간 만에 청진 도착. 1월 2일 밤, 브로커가 준비한 허름한 농가로 갔습니다. 내일 밤 국경을 넘습니다.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1월 3일 밤 11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영하 20도, 56년 인생, 30년을 연구실에만 있던 몸으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1시간 후,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 저 건너가 중국이었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간이 자정입니다. 10분밖에 없습니다. 뛰십시오.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민아, 어머니 손 잡아라. 지금 얼음판 위를 뛰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 30m, 20m. 거기 누구냐? 경비대 목소리였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얼음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영하 20도 얼음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순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철민이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1분, 2분, 3분. 경비대 불빛이 얼음을 훑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야생동물이었나 보지.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다시 뛰었습니다. 순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철민이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5m, 3m, 1m.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20분을 걸었습니다.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십시오. 연길까지 5시간 갑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철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철수, 북에 남겨둔 아들. 철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철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통일이 되면 철수를 데리러 가야지.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철수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지옥에서 자유로.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은 여전히 저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겨둔 아들, 묻혀 계신 부모님, 배신당한 30년의 세월. 새벽 5시, 연길 도착. 중국 땅.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연길에 도착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대좌 동무, 북에서 현상수배가 내려왔을 겁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연길 외곽 낡은 집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어두운 방.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한국 가는 길이 열릴 때까지요. 한 달, 아니 2달은 걸릴 겁니다. 지하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세 끼는 브로커가 갖다 줬습니다. 찬 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특별 배급받던 삶이 꿈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공안이 이 동네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말이 오갔습니다. 이 집은 확인했나? 예. 아무도 없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시간 후에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저 무서워요. 순이가 떨었습니다. 괜찮소.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주일 후, 브로커가 암담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좌 동무,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협조하고 있답니다. 동무 신분이 높으시니까 현상금도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요? 10만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브로커 동무도 위험하지 않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동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저도 위험하니까요. 믿을 수 있을까? 그가 현상금에 눈이 멀어 우리를 팔아넘기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하실 생활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순이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는 날로 말라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단다. 반드시 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2월 말, 드디어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일주일 후 라오스로 출발합니다. 라오스요? 예. 중국에서 바로 한국 대사관은 못 갑니다. 라오스 거쳐 태국으로. 그 다음 방콕 한국 대사관입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월 5일 새벽,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칸이었습니다. 철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양에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철민아, 그런 생각은 버려라. 이제 우리는 도망자란다. 트럭은 이틀을 달렸습니다. 화물칸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울었습니다. 여보, 제가 버티질 못하겠어요. 조금만 더요. 곧 국경입니다. 3월 7일, 드디어 중국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50대 중반의 몸으로 또 산을 넘었습니다. 순이는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철민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6시간을 걸어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조선족이 아닌 한국인 브로커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 같은 핏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버스로 10시간. 3월 9일,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태극기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왔습니다. 60일간의 도피, 북한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순이도, 철민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북에 남겨둔 철수. 철수야, 아버지가 꼭 너를 데리러 갈 거야. 통일이 되면 방콕 한국 대사관.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인천공항.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한민국,
56년 만에 처음 밟아보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핵개발 책임자셨다고요? 예, 30년간 영변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핵시설 구조, 주민 피해,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4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간 대한민국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편의점,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북한 소식, 철수, 우리 철수는 괜찮을까? 교육을 받으며 충격도 받았습니다.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배웠는데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7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20평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그렇소. 이제 우리 집이요. 순이는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철민이는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화학을 공부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저는 통일부 북한 핵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밤이면 유튜브로 북한 소식을 찾았습니다. 혹시 철수 소식이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슈퍼마켓에 갔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쌀, 고기, 과일, 모든 게 넘쳐났습니다. 여보, 아무도 굶지 않는 나라네요.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만든 핵무기가 지킨 것은 인민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는 인민을 외면하고 독재자만 지켰습니다. 이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철수를 꼭 만나겠다고. 철수야, 아버지가 꼭 너를 데리러 갈게. 자유는 많은 것을 잃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이곳이 제 마지막 조국입니다. 2024년 11월. 지금 이 순간. 저는 안산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믿기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여보, 병원 면접 합격했어요.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0대 중반에 다시 시작하는 삶. 축하하오. 당신은 대단하오. 철민이는 서울대에서 평화학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제 논문은 북한 비핵화예요. 아들이 제가 만든 무기를 없애는 공부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속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매주 탈북민 센터에서 봉사합니다. 저는 북에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대좌 동무까지 탈북하셨다니. 새 탈북민들이 놀랍니다. 통일부에서도 증언합니다. 핵무기는 인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독재자의 도구일 뿐입니다. 제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북에서는 저를 배신자라 부르겠지요. 밤이면 철수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철수야, 아버지를 원망하니? 통일 전에는 만날 수 없을 겁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함흥 사람을 만나 물어봤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철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북한 핵개발자가 말하는 진실. 구독자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통일이 꼭 되어야겠네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북에서는 금지된 종교. 여기서는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수를 지켜주소서. 가끔 평양이 그립습니다. 대동강, 옥류관 냉면.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조국이 아닙니다. 제 마지막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평화가 필요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저는 철수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부모님 산소에도 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자유는 많은 것을 잃고 얻었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여기서는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으니까요.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56년 만에 찾은 자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